2023년 9월 5일 쿠엔카 외곽에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업지역이 있었다. 한때 이곳에는 창고와 작은 작업장들이 있었지만 수년 안의 방치로 이 지역은 죽은 공간으로 변했다. 깨진 창문, 녹슨 대문, 빈 경납고. 그런 창고 중 하나는 오래전부터 경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벽은 균열로 덮여 있고 지붕은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며 내부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때때로 인근 동네에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들어갔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녔다. 바로 그곳에서 9월 초 공공근로자들이 정기 점검을 하던 중 나중에 대규모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방 깊숙한 구석에서 그들은 즉시 불안감을 일으키는 발견물을 목격했다. 말 그대로 몇 분 후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곧 범죄 수사관과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의 유골이었다. 창고는 즉시 봉쇄되었고 내부에는 구역이 표시되고 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상세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상황을 기록하고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모든 세부 사항을 표시했다. 방에서는 발견물이 하루 이상 이곳에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징적인 냄새가 났다. 바닥에는 외부인의 흔적이 보였고 곳곳에는 오래된 쓰레기가 있었으며 구석에는 습기와 먼지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장소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버려진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는 접근 가능한 곳이었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주요 과제는 이 창고에서 발견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면 거의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3년 8월 13일 평범한 일요일 저녁 주거 지역의 버스 정류장 중 한 곳에서 행인들이 배낭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약간 낡은 지퍼에 몇 개의 열쇠 고리가 달린 학생용 가방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누군가 단순히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가방을 열었을 때 이것이 우연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안에는 교과서, 공책, 필통이 들어있었다. 공책 중 하나의 표지에 깔끔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루이사 가르세스. 교과서 외에도 개인 물품이 있었다. 화장품 파우치, 메모가 적힌 노트. 그 순간 발견물은 분실물로 처리되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보여주듯이 바로 이 세부 사항이 일련의 사건에서 첫 번째 단서가 될 것이었다. 두 가지 발견물, 배낭과 버려진 창고의 유골. 그들 사이에는 23일과 몇 킬로미터가 있었다. 처음에는 두 개의 관련 없는 사건처럼 보였다. 한 가지는 분실물이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인간의 유골이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그런 우연이 없다. 이미 첫 번째 감정 결과가 수색 범위를 좁혔다. 유골이 약 14세 소녀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론은 배낭의 내용물과 일치했는데 모든 물건이 분명히 여학생의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책에 적힌 이름이었다. 루이사 가르세스.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최근 8월 중순에 루이사 가르세스가 실제로 수배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루이사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하루 후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정보가 적었고 수색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두 출처, 학교 배낭과 유골가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DNA 감정을 지시했다. 비교를 위해 창고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물질과 루이사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사용했다. 빗, 칫솔 및 그녀의 방에서 압수한 일부 개인 물품이었다. 감정에는 며칠이 걸렸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전자형이 완전히 일치했다. 이제 수사에는 명확한 출발점이 있었다. 9월 5일 창고에서 발견된 유골은
쿠엔카의 14세 여학생 루이사 가르세스의 것이었다. 이 희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요 단계가 남아 있었다. 루이사가 어떻게 버려진 건물에 있게 되었는지, 그녀의 실종과 끔찍한 발견을 나누는 2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 이 순간부터 사건은 최종적으로 형사 수사 범주로 넘어갔다. 쿠엔카의 로스피노스 거리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작은 도시의 전형적인 지역이었다. 지난 세기 말에 지어진 2층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단순한 외관, 작은 마당이 보이는 철제 대문. 주인들이 빵과 담배를 파는 작은 가게, 도로를 따라 드문드문 있는 나무. 이 지역은 조용한 것으로 여겨졌고, 여기서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았고 이웃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알았다. 그리고 바로 이 거리에 가르세스 가족의 집이 있었다. 공식 문서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명확해 보였다. 주소에는 2명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 37세, 그리고 그녀의 딸 루이사, 중학생. 첫눈에는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없이 자녀를 키우는 지역의 절대적으로 전형적인 상황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 평범함의 그림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삶의 외관 뒤에는 종종 인식을 즉시 바꾸는 세부 사항이 숨어 있다.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모순된 정보를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 마리아가 폐쇄적인 여성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짧게 대답했으며 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겉보기에 그녀는 바빠 보였고 항상 어딘가로 서두르고 집안일을 했다. 집에는 고요함이 지배했고 루이사는 공부했고 때때로 어머니를 도왔다. 한 그룹의 이웃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증언도 나타났다. 그녀의 폐쇄성을 언급한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집에서 종종 낯선 남자들이 목격되었다. 누군가는 저녁에 왔고 누군가는 아침까지 머물렀다. 얼굴은 다양했고 때때로 반복되었다. 일부 이웃들은 구체적인 날짜도 기억했다. 한 남자가 며칠 연속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러한 정보는 즉시 처음에 만들어진 가족의 이미지와 모순되었다. 평범한 홀어머니가 조용히 딸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계속되는 낯선 사람들의 흐름. 수색의 이 모순은 첫 번째 신호가 되었다. 사회적 그림은 모호해 보였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광범위한 지원 없이 고립되어 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이 낯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이것은 아나 마리아가 어디서 그런 연결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는지 생각하게 했다. 신문에서 여자는 설명을 했다. 기록에는 그녀의 직접적인 인용이 보존되어 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방을 임대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평범한 것처럼 침착하게 말했고 여기서 모순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폐쇄성과 낯선 남자들의 흐름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폐쇄적인 여자는 실제로 이웃들과 가까운 소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주거를 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그런 세부 사항은 거의 우연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수사에서 핵심이 될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2023년 8월 10일 아나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하숙인이 그들의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파블로라고 불렀다. 이 순간 이야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이 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당시 그의 출연이 평범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날부터 가르세스 가족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후의 모든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과 관련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사건 자료에서 여러 번 언급될 것이다. 2023년 8월 12일 저녁 약 99시 로스피노스 거리의 몇몇 이웃들이 루이사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기록한다. 그녀는 집 마당에 있었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은 공식적인 표시로 사건 자료에 들어갔다.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관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이미 어머니의 말과 추측일 뿐이다. 독립적인 확인은 없다. 바로 그래서 수색의 이 순간은 일종의 경계가 되었다. 19시까지는 우리가 루이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만 그 이후에는 이른바 블랙박스 사건이 시작되고 그 안에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다음 하루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가져온다. 8월 13일 아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루이사의 배낭을 발견한다. 안에는 그녀의 교과서, 공책, 메모 및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있었다. 모든 것이 이 배낭이 바로 그녀의 것임을 나타냈다. 그러나 발견 장소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류장은 그녀가 보통 사용하던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웃들은 루이사가 그곳에 나가는 습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CCTV가 없었고 누가 어떻게 배낭을 거기에 두었는지 목격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게 이것은 즉시 이상한 신호가 되었다. 물건은 분명히 루이사의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난 것은 연출을 암시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더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신고는 8월 15일에야 접수되었다. 즉, 마지막 시각적 접촉과 배낭 발견 순간으로부터 거의 3일이 지났다. 이지연은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기록에서 수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실종과 신고 사이의 시간 차이는 약 70시간입니다. 그런 행동은 의심스러워 보였고 평범한 가족에게는 완전히 비정상적이었다. 바로 이지연이 수사의 첫 번째 신호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정보의 일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몇 시간의 행방불명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된다. 여기서는 며칠이 카운트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과정 지연처럼 보였다. 신고가 마침내 제출되었을 때 그 내용은 즉시 수사 방향을 결정했다.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는 단순히 딸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범인을 지명했다. 기록에는 그녀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하숙인 파블로가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준비된 작업 버전이 되었다. 새로운 하숙인이 나타났고 이틀 후 딸이 실종되었으며 어머니가 그를 직접 지목한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간단하고 첫눈에 논리적인 설명을 얻었다. 납치에 대한 것이다. 수사관들은 표준 절차에 따라 작업하기 시작했다. 하숙인의 신원 확인, 그의 경로, 가능한 흔적 찾기. 서류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 파블로.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받아들였다. 관객에게 이것은 튼튼한 버전처럼 보인다. 실종은 가족에 들어온 이방인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고리가 놓인다. 수사가 세부 사항을 파고들 때 간단한 설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사건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공식 설명이 이미 있고 첫 번째 용의자도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직선적인 버전과 일치하는 것이 적어졌다. 그리고 곧 파블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겨진 외관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나 마리아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표준 계획에 따라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런 경우에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신고자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록에서 그녀는 루이사 실종의 원인이 파블로라고 자신을 소개한 새 하숙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그는 마치 소녀와 동시에 집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수색에 이것은 명확한 출발점처럼 보였다. 구체적인 이름과 설명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람을 확인하고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냈다. 직원들은 도시 주민 목록을 검토하고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범죄 기록을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파블로라는 이름과 설명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역에서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직장이나 등록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공식 출처에서 그런 사람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신호였다. 어머니의 버전이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인은 가능한 출발 경로로 전환되었다. 아나마리아의 말을 믿는다면 파블로는 루이사가 실종된 직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도시를 떠났어야 했다. 확인은 기차역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며칠 동안 비디오 녹화 아카이브를 검토하면서 적절한 연령과 외모의 모든 남성을 표시했다. 그들 중 누구도 어머니가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버스 터미널이었다. 거기서 상황이 반복되었다. 며칠간의 녹화, 수백 명의 승객, 하지만 선언된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이상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카메라, 목격자, 매표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녹화가 없었다. 그러면 수사관들 앞에 선택이 놓였다. 어머니가 그의 신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파블로의 실종 사실 자체가 크게 과장되었다. 이 옵션 중 어느 것이든 그녀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요한 전환점은 지역 주민들의 제보 덕분에 왔다. 이웃 조사 중 한 남자가 8월 12일 저녁에 슈퍼맥시 슈퍼마켓 근처에서 설명된 하숙인과 유사한 사람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이 의견은 경찰이 상점의 카메라를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아카이브를 요청하고 지정된 시간에 녹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프레임에 파블로와 매우 유사한 남자가 기록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이동 방향이었다. 카메라는 약 20시 15분에 그를 기록했다. 즉,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 안에 있던 그 저녁이었다. 더욱이 남자는 가르세스 집의 반대 방향으로 거리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녹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나마리아가 파블로가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한 그 순간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수색에 이것은 핵심 발견이 되었다. 처음으로 증거가 어머니의 말과 직접 모순되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하숙이는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자신의 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아나마리아가 방어를 구축하려고 했던 버전에서 첫 번째 심각한 균열을 나타냈다. 그래서 수사는 한 걸음 전진했다. 이제 경찰은 그녀의 설명만을 믿을 수 없었다. 첫눈에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던 납치 버전은 사실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슈퍼맥시의 이 녹화부터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해했다. 어머니의 증언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의혹의 범위는 확대되어 언급된 이야기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에는 단 하나의 공식 버전만 있었다. 아나마리아는 딸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목했다. 그녀의 신고에서 이름이 들렸다. 파블로. 바로 그가 즉시 경찰의 관심 중심에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남자는 루이사가 실종된 순간 집에 있었고 그 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사의 공식적 시작을 위해 그런 줄거리는 이해할 수 있어 보였다. 집에 새로운 하숙인이 나타나고 짧은 시간 후에 소녀가 사라지고 남자는 그녀와 함께 사라진다. 간단하고 인식하기 편한 버전, 납치. 바로 이것으로 수사는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모든 증언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모든 뉘앙스를 확인했다. 아나마리아는 확신에 차서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8월 12일 저녁 집에 파블로가 있었고 바로 그때 실종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은 명확하게 구성된 방어선처럼 보였고 모든 책임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가했다. 기록에는 그녀의 인용이 보존되어 있다. 그녀가 사라졌을 때 그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단계에서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 확인을 찾는 것이었다. 동시에 직원들은 CCTV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녹화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어머니가 하숙인이라고 부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시작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이름과 설명된 외부 특징을 가진 남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등록도, 공식 문서에 언급도 없었다. 더욱이 비디오 녹화 분석은 파블로와 유사한 사람이 실제로 도시에 있었지만 아나 마리아가 주장한 곳에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핵심 증거는 슈퍼맥시 슈퍼마켓의 카메라 녹화였다. 시간 8월 12일 저녁. 카메라는 설명된 하숙인과 외적으로 유사한 남자를 가르세스 가족의 집에서 다른 쪽에 있는 지역에서 기록했다. 이 프레임은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파블로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공식 용의자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전개되어야 할 장소 밖에 있었다. 그런 불일치는 무시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비디오에 기록된 직접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근본적인 모순을 기록했다. 어머니는 파블로가 집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반대를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경찰의 관심이 전환되었다. 신고자의 버전이 그런 핵심 세부 사항에서 무너진다면 전체적으로 그녀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 수사관들은 배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입증된 파블로의 인물을 제거하면 단 2사람만 남는다. 루이사 자신과 그녀의 어머니. 그 순간 집에 다른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다. 일어난 모든 일이 이 2 인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가 루이사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런 사건의 전개는 수사 방향을 바꿨다. 편리하고 간단한 외부 용의자가 있는 시나리오에서 경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쾌한 버전으로 넘어갔다. 관심의 중심이 이동했다. 이제 주요 확인 대상은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단계, 증언의 모든 모순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록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수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록했다. 하숙인에 대한 버전은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어머니로 이동한다. 이 시점까지 수사는 말에서 물건 확인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모순을 축적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바로 물건이 왜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첫눈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2가지 물건을 분리했다. 8월 13일 아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된 루이사의 배낭과 그녀의 어머니 아나 마리아의 전화기였다. 이 물건들은 소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항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추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낭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학용품처럼 보였다. 몇 권의 교과서, 공책, 개인 소품.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표면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모든 잠금 장치, 주머니, 손잡이를 확인했다. 이미 첫 번째 지문 감식 결과는 발견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천에는 지문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번지지 않고 선명했으며 이는 발견 직전의 접촉을 나타냈다. 확인 결과 루이사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흔적도 있었다. 동시에 아나 마리아의 지문은 배낭을 손에 드는 곳, 상단 손잡이, 잠금 장치 및 측면 삽입물에 정확히 있었다. 수색에 이것은 경고 신호였다. 아나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배낭은 실종 당일 루이스에게 있었고 나중에 납치범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문 존재는 다른 것을 나타냈다. 바로 그녀가 실종이 사실이 된 후에 그것을 들었다. 물건이 우연히 분실되거나 외부인이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행동 덕분에 정류장에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공공장소에 증거를 놓아 납치의 모습을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이 발견은 수사가 초기 버전을 제고하도록 만들었다.
배낭이 납치범의 의지가 아니라 아나 마리아 덕분에 정류장에 있게 되었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공식 버전은 무너진다. 이것은 경찰을 오도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인 연출에 더 가까웠다. 바로 그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대부분 실제 그림을 여는 것이다. 말이 증거가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물건은 아나 마리아의 전화기였다. 전문가들은 일반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삭제된 데이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전문가들은 메시지, 삭제된 메시지 및 숨겨진 초안을 복구했다. 바로 거기에 사건의 진행을 급격히 바꾼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복구된 메시지 중 이 맥락에서 너무 걱정스럽게 들리는 단어들이 발견되었다. 금액, 문제 해결. 이 문구들은 루이사의 실종 며칠 전에 작성되었으며 미리 생각한 것에 대한 협상처럼 보였다. 메시지는 대화 참가자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조와 발송 시간이 스스로 말했다. 이것은 우연한 문구가 아니었고 일상 대화도 아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거래에 대한 논의에 더 가까웠다. 배낭에서 발견된 지문과 결합하여 이것은 수사 버전에 새롭고 훨씬 더 불안한 의미를 부여했다. 어머니가 손에 든 배낭과 협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녀의 전화기는 하나의 라인으로 합쳐졌다. 이제 외부인의 납치 버전을 믿기 어려웠다. 모든 데이터는 루이사의 실종이 우연한 범죄와 관련이 없고 누군가의 미리 계획된 계획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아나 마리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사는 초기 버전에서 첫 번째 심각한 단계를 밟았다. 이제 신비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뒤에 있었던 가능한 거래에 대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이 새로운 수사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고 여기서 관심은 아나 마리아와 실종 전 며칠 동안의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집중되었다. 아나 마리아의 전화기에 있는 메시지는 수사관들에게 그녀의 공식 증언과 다르게 보이는 폐쇄된 세계로 가는 일종의 문이 되었다. 많은 일상 메시지 중에서 일반적인 배경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짧은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런 단어 중 하나가 금액이었다. 이것은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수사의 맥락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획득했다. 재정적 합의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는 주에 없이 남을 수 없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출발점이 되었다. 돈에 대한 힌트가 있다면 문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재정 거래는 거의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했다. 아나 마리아가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은행과 소액 금융기관의 몇 가지 공식 요청이 전송되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입금, 인출, 송금, 심지어 가장 작은 거래까지. 그런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로 그것이 의혹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명세서 중 하나에서 즉시 눈에 띄는 거래가 나타났다. 2023년 8월 10일에 아나 마리아의 계좌에 $500가 입금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평범한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소박하게 살았고 모든 지출이 논의되던 가르세스 가족의 조건에서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중요한 것은 송금 금액뿐만 아니라 날짜였다. 돈은 파블로로 자신을 소개한 새 세입자가 집에 나타난 날에 도착했다. 이 시간상의 일치는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해 보였다. 수사는 즉시 이 연대기를 주목했다. 8월 10일, 돈 같은 날, 새로운 하숙인, 그리고 이틀 후 루이사의 실종. 이 세 사건은 서로 연결된 구간을 형성했고 이는 이야기의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아나 마리아가 방어하려고 했던 우연한 납치 버전은 이제 훨씬 덜 설득력 있어 보였다. 전문가들이 송금의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발신자는 작은 소액금융기관으로 표시되었다. 이것은 개인도, 친척도, 지인도 아니었다. 그리고 확실히 일반적인 의미의 채무 반환도 아니었다. 그런 구조는 보통 표준 계획을 우회하여 사용되며 종종 추가 질문 없이 돈을 빠르게 보내야 하는 사건에 등장한다. 수색에 이것은
열쇠가 되었다. 송금 출처는 분명히 아나 마리아가 나중에 제공할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신문에서 그녀는 돈이 오래된 채무의 반환이라고 진술했다. 그녀의 말은 미리 준비된 것처럼 침착하고 자신 있게 들렸다. 하지만 문서들은 이 버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녀의 재정 내역에도 그런 거래가 없었고 기관 자체도 채무 출처로 등장할 수 없었다. 수사는 이해했다. 이 정당화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 거짓이 명백해지고 이것은 단지 의혹을 강화했다. 중요한 순간은 송금을 메시지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금액과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있는 메시지는 같은 날짜였다. 이것은 송금이 합의의 일부였다는 확인처럼 보였다. 먼저 돈이 오고 그 다음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말이 나타나고 곧 루이사의 실종이 발생한다. 연대기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따라서 수사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아나 마리아의 행동과 비극적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500의 송금은 우연한 재정 거래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실종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버전의 물질적 확인으로 변했다. 이것은 돈이 특정 행동에 대한 지불이 된 계획된 단계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관심은 가상의 납치범 파블로에서 아나 마리아 자신에게 완전히 이동했다. 모든 새로운 사실, 모든 증거는 그녀의 말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점점 더 보여주었다. 그리고 문서, 메시지 및 연대기가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질 때 명백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수사는 의혹 단계에서 사실적 버전 구축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돈과 메시지가 중심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납치에 대한 공식 버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구축되었다. 훨씬 더 끔찍한. 이제 수사관들은 우연히 집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왜 여주인 자신이 가족의 낯선 사람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 돈이 루이사의 실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처음부터 아나 마리아의 버전은 충분히 직선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집 밖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루이사는 거리에서 끌려갔고 주거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계획은 편리해 보였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책임을 제거하고 수사관들의 관심을 외부의 적으로 돌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수사가 수집한 사실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미 그 시점에 집에서 멀리 발견된 배낭에 아나 마리아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놀리는 물건이 납치범의 의지에 의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암시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금액과 문제 해결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는 삭제된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어머니의 공식 버전이 어떤 비판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주요 공백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거리가 아니라면 전환점이 된 바로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기 위해 수사는 가르세스 집에 대한 새롭고 심화된 수색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에 대한 초기 확인은 서둘러 진행되었고 보이는 흔적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 특수 방법 세트를 사용하는 범죄 수사관들이 참여했다. 핵심 도구 중 하나는 루미놀이었다. 이 시약은 그런 수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 특징은 혈액의 미세한 잔류물과 접촉할 때 특징적인 청록색 색조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표면이 철저히 씻기거나 처리되어도 반응은 여전히 흔적을 드러낸다. 수색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침실, 그 다음 부엌, 거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지하 공간에 머물렀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이 소박하게 살았고 청소에 여분의 힘을 들이지 않던 주거용 집치고는 너무 깔끔해 보였다. 바닥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최근에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닦은 것 같았다. 바로 거기로 범죄 수사관들은 주의를 돌렸다. 방을 루미놀로 처리하고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얼룩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 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어머니가 숨기려고 했던 무언가가 여기서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빛의 출현 자체만으로는 아직 최종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루미놀은 헤모글로빈에 반응하며 반응은 혈액의 존재를 나타낸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는 전문가들을 위한 질문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수색에 이것은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거리에서의 납치에 대한 공식 버전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명확해졌다. 핵심 사건들은 집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통과방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접근이 제한되고 흔적을 숨기기 쉬운 지하실에서. 다음으로 작업은 실험실로 넘어갔다. 샘플이 채취되었고 DNA 추출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며칠이 걸렸다. 각 샘플은 몇 단계의 분석을 거쳐 가장 작은 오류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리고 8월 18일에 수사는 공식 문서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추출된 DNA 프로필은 루이사 가르세스의 유전자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한다. 일치는 100%였고 결과에 어떤 변동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은 루이사의 실종이 바로 집과 관련이 있고 지하실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가 되었다고 주장할 확고한 근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모든 수사를 뒤집었다. 이제 어머니의 가상의 설명이나 추측을 위한 여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거리에서의 납치에 대한 거짓말은 최종적으로 모든 의미를 잃었다. 수사는 모든 것이 일어난 지도상의 명확한 지점을 얻었다. 가르세스 가족의 집은 공식적으로 범죄 현장으로 인정되었다. 이 순간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증거는 간접적으로만 아나마리아의 증언에서 불일치를 지적했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파괴하는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가 나타났다. 경찰에게 이것은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단순히 용의자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집벽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는 것. 수사가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사건에는 명확한 논리적 연쇄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더 이상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각 증거는 별개로 보면 단지 조각에 불과해 보였지만 비교 후에는 완전한 그림으로 합쳐졌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얻은 이 모든 데이터가 같은 인물로 수렴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나 추측이 아니라 감정, 기록 및 문서 확인의 결과였다. 수사는 지문 감식 데이터, 유전자 감정, 재정 보고서 및 디지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침반의 화살처럼 한 방향을 가리켰다. 이 계획의 중심은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였다. 다음으로 수사는 체계화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내부 연결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의존성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쌍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연결은 생물학적 흔적과 발견된 물건이었다. 집 지하실에서 루이사의 혈액 흔적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힌트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연결이었다. 바로 지하실이 거리에서의 납치 버전이 근거가 없다는 이해의 출발점이 되었다. 동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된 배낭의 감정은 아나 마리아의 지문 존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연이 아니다. 납치 버전을 경찰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물건이 실제로는 연출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납치가 실제로 거리에서 일어났다면 어머니는 집과 별도로 발견된 물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없었다. 그 다음은 이미 왜, 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답하는 두 번째 연결 차례였다. 여기서 재정 문서와 메시지가 모였다. 아나마리아의 은행 계좌에 $500의 송금이 나타났다. 보기에는 천문학적이지 않은 금액이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갖는 조건에서 바로 그것이 동기 이해의 열쇠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였다. 송금 날짜는 파블로로 자신을 소개한 하숙인이 집에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바로 루이사의 실종 이틀 전이었다. 그런 사건의 순서는 우연으로 남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보였다.
이것에 그녀의 전화기에서 추출된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메시지에는 금액과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맥락에서 벗어나면 그런 표현은 모호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송금과 루이사의 실종과 연결하여 그들은 완전히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했다. 그들은 비극적 사건 며칠 전에 특정 행동과 관련된 조건과 합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하나의 계획으로 결합했을 때 수사관들 앞에 명확한 그림이 나타났다. 집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흔적을 숨기기 위해 지하실이 사용되었고 거기서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했지만 완전한 제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감정은 헤모글로빈의 존재를 기록했다. 동시에 연출이 시도되었다. 배낭을 집 밖으로 가져가 버스 정류장에 두었다. 동시에 물건에 있는 아나 마리아의 지문은 바로 그녀가 이것에 손을 댔음을 직접 나타냈다. 이 배경에서 송금과 금액과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관련 없는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계획된 순서로 변했다. 논리적 결론은 명백했다. 수사는 더 이상 아나 마리아를 피해자로 간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절차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그녀가 신고인이자 피해 당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녀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녀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구축된 것처럼 보이는 그림에서도 하나의 열린 요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소위 파블로의 인물이었다. 아나 마리아의 증언에서 그는 조직자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도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런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없고 카메라 녹화는 필요한 시간에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림의 완성을 위해 수사는 이해해야 했다. 이 사람이 사건의 실제 참가자였는지 아니면 이것은 단지 주의를 돌리기 위해 추가된 허구의 세부 사항일 뿐인지 바로 이 노선이 방어가 증거의 견고한 연쇄를 파괴하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구멍으로 남아 있었다. 파블로라는 이름의 인물은 어머니가 처음에 지목한 유일한 외부 인물로 사건에 남아 있었다. 바로 그를 중심으로 아나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하려고 했다. 새로운 하수긴이 나타났고 며칠을 살았고 그 다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루이사와 함께 사라졌다. 이 버전은 첫눈에 설득력 있어 보였고 특히 전에도 집에 다양한 남자들이 머물렀던 것을 본 이웃들에게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 사람이 발견되지 않고 그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건은 불완전하게 남아있다. 카메라는 이미 아나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에 있어야 했던 순간에 적절한 특징을 가진 남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디오 녹화의 알리바이만으로는 노선을 닫지 못했다.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떻게 가르세스 가족에 들어왔는지, 루이사 실종 당일에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다. 경찰은 표준 절차를 따랐다. 그들은 8월 12일 저녁 시간에 남자를 보여준 슈퍼맥시 녹화부터 시작했다. 다음으로 거리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그의 경로를 복원했다. 상점을 떠난 후 그가 중앙시장 방향으로 가서 늦은 밤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로는 그가 때때로 밤을 보냈던 지역과 일치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직원들과 지역의 몇몇 바 주인들의 도움으로 수사관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점차 그림이 만들어졌다. 공식 문서에 파블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지역시설의 방문객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그들 앞에는 여권도 연구 주소도 없이 우연한 수익과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빨리 찾았다. 그는 숨지도 않았고 도시를 떠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평범한 장소에서 계속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루이사의 실종 사건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것조차 짐작하지 못했다. 이것은 핵심 순간이었다. 아나마리아가 그를 교활한 납치범의 이미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과 달리 수사 앞에는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고 바로 여기서 그의 말이 이미 알려진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인정했다. 그렇다. 그는 실제로 아나 마리아에게서 며칠을 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그에게 방을 제안했고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오래 지낼 수 없었다. 8월 12일 저녁에 그들은 다투었다. 이유는 평범했다. 일상적인 문제, 서로에 대한 짜증. 갈등 중에 그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떠났다. 그 다음 그는 상업지구로 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를 기록한 슈퍼맥시 카메라 녹화와 완전히 일치했다. 더욱이 상점 직원들은 바로 그 저녁에 그를 거기서 보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그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했다. 그는 숨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수사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나 마리아가 강요하려고 했던 이미지를 파괴했다. 다툼 후 모든 시간 동안 그가 도시에 있었고 루이사의 실종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즉시 여러 출처에 의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바로 그가 관련되었다는 버전은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그의 증언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는 8월 12일 저녁에 집을 떠나 아나 마리아를 딸과 단둘이 남겨두었다고 직접 진술했다. 비디오 녹화로 확인된 이 사실은 핵심이 되었다. 이제 파블로와의 노선이 최종적으로 닫혔다. 그는 용의자가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이 되었다. 그의 말은 아나 마리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일어난 순간 집 안에 그녀와 루이사만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색에 이것은 하나를 의미했다. 허위 추적은 더 이상 방해하지도 않고 그림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이제 그것은 고발의 지지대 역할을 했다. 외부인의 납치에 대한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파블로는 범죄자가 아니라 증언이 진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수사는 단 한 인물에만 집중되었다. 어머니. 바로 그녀의 행동이 가장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했다. 이 시점까지 $500 송금 사실은 이미 문서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은행 명세서와 수사 기록에 등장했다. 금액 자체는 첫눈에 소박해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00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이 즉시 눈에 띄었다. 만약 정말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왜 문제의 가격이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가? 이 역설에 대한 답을 수사관들은 아나 마리아의 과거에서,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금액조차도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찾기 시작했다. 우선 경찰은 신용기관과 금융기관에 공식 요청을 했다. 답변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나 마리아가 지속적인 채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러 활성 소액 대출, 계좌에 대한 1년의 연체 납부, 미지급 벌금 및 누적 이자,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재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의 그림을 만들었다. 개별 계약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그들은 심각한 재정적 덩어리를 형성했다. 특히 그녀의 불안정한 수입과 영구적인 일의 부재를 고려할 때 새로운 대출은 모두 오래된 대출을 갚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신용기록은 정기적인 납부 지연을 기록했고 채무는 계속 증가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녀가 밖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살아있는 증인들, 이웃, 지인 및 우연한 부업 동료들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증언이 보고서에 건조한 숫자에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옆집 이웃은 아나 마리아가 여러 번 돈 부족에 대한 불평을 나눴고 가장 간단한 구매조차 지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지역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동료는 거의 매 교대마다 아나 마리아가 빚에 대해 언급하고 새로운 대출에 대해 말하고 또 다른 부업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때때로 방문하던 바의 지인 중 한 명은 그녀가 종종 작은 금액, 때때로 $10나 $20,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나 마리아는 끊임없이 돈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행과 소액 금융기관에게 그녀는 연체가 있는 채무자였다. 지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을 빌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채무 구멍에 완전히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500조차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적어도 조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이 돈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무게를 가졌다. 그들은 빚의 일부를 갚고 가장 가까운 채권자들과 정산하고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수사가 금액과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있는 메시지를 은행 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왜 정확히 그런 금액에 대한 것이었는지, 왜 그것이 모든 비극적 연쇄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빚의 맥락에서 중요했다.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 속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이 $500조차도 출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나 마리아가 다르게는 상상할 수 없어 보이는 단계를 밟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는 동기를 공식적으로 기록했다. 사건 자료에서 그것은 극도로 명확하고 건조하게 공식화되었다. 심각한 재정적 상황의 배경에서 이익을 위한 동기로 저질러진 고의적 범죄. 이 공식은 모든 사실을 통합했다. 송금, 메시지, 빚 및 용의자의 일반적인 상태. 그것은 자발적인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생활과 수년간 축적된 문제에 뿌리를 둔 행동에 대한 것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이 논리적 완성에 도달했다. 수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버전을 반박하는 증거, 최종적으로 닫힌 허위 추적, 그리고 문서와 증인 증언으로 확인된 명확한 동기. 이제 단 한 단계만 남았다. 아나 마리아를 수집된 증거와 직접 대결하도록 만드는 것. 수사는 최종 신문을 준비했고, 이는 그녀의 버전이 이 모든 사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또는 상황의 압력 아래 최종적으로 무너질지 보여줘야 했다.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는 이미 완전히 다른 지위로 경찰서 건물에 들어간다. 이전에 그녀가 자신을 피해 당사자로 진실을 찾고 수사의 행동을 요구하는 어머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로서 신문을 위해 사무실로 소환된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느껴진다. 직원들의 시범적인 동정은 더 이상 없고 부드러운 억양도 없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건의 주인공이며 그녀의 운명은 그녀가 말하는 것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압력 아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 신문실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지배한다. 테이블, 2개의 의자, 문서가 든 폴더, 모든 말을 기록하는 녹음기, 테이블 위에는 사진, 감정 인쇄물, 은행 명세서, 증인 조사 기록이 펼쳐진다. 이 모든 것은 수사가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모자이크이며 이제 이 모자이크를 아나 마리아에게 조각씩 보여주면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린다. 수사관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실수할 권리가 없었다. 이 대결은 용의자의 방어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줘야 했다. 첫 번째 타격은 준비 없이 즉시 가해진다. 수사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한다. 당신의 지하실에서 루이사의 혈액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빠르게, 거의 자동으로 들린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미리 배운 것처럼 한 단어. 그녀는 놀라움도 분노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에게 충격이었다는 힌트조차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끔찍한 인상을 준다.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발견에 대해 방금 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런 비난에 미리 준비된 사람처럼 대답한다. 하지만 신문은 계속된다. 테이블 위에 아나 마리아의 지문이 뚜렷하게 기록된 루이사의 배낭 사진이 놓인다.
수사관이 말한다. 이 지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왜 당신은 납치범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만졌습니까? 답변은 다시 냉담함으로 당황스럽게 한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도 정당화 시도도 없다. 감정이 결여된 짧은 문구만. 수사관은 계속 압박한다. 파블로는 8월 12일 저녁에 당신의 집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당신을 루이사와 단둘이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조한 답변.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모든 새로운 증거는 같은 것을 만난다. 부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신문의 그림은 점점 더 명백해진다. 아나 마리아는 완전한 부정 전술을 선택했다. 그녀는 논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버전을 만들지 않고 설명을 찾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각 증거를 별개로 부정하며 마치 개별 링크를 파괴하면 전체 연쇄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증거는 너무 많고 그 성격이 너무 다양하다. 지문, 혈액, 메시지, 재정거래, 증인 증언, 그리고 모든 것이 그녀로 이어진다. 수사관은 체계적으로 계속한다. 여기 당신의 전화기에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액,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벽처럼 들린다. 이것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루이사의 실종 이틀 전에 $500가 입금되었습니다. 아나 마리아가 대답한다. 이것은 빚의 반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부정으로 귀결되고 사실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로. 그리고 신문의 절정이 온다. 수사관은 각 개별 세부 사항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단 하나만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예 또는 아니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당신은 루이사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방에 긴장된 침묵이 흐른다. 그녀의 답변은 기록에 기록된다. 나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 문구는 마지막 방어선처럼 들린다.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부정하지 않으며 보통 모든 말이 자신에게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숨는 법적 공식으로 들어간다. 이 신문은 수사의 두 번째 막 전체의 핵심 장면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제시했다. 혈액, 지문, 증인 증언, 메시지, 돈. 모든 링크는 같은 것을 가리켰다. 아나 마리아의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용의자 자신의 인정과 주요 증거, 루이사의 유골. 이것 없이는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신문의 피날레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되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신문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고 아나 마리아는 침묵과 부정을 선택했으며 사건은 대기 상태에 정지되었다. 이제 주요하고 유일한 우선순위는 그녀의 방어선을 최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루이사의 유골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음 결정적인 수사 단계의 과제가 되었다. 수사는 일반적인 주장과 이전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선에 도달했다. 일어난 일의 그림을 조각조각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장소가 있었고 지하실에 루이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있었고 재정적 동기와 증인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밀도, 높은 증거 연쇄에서 공백이 있었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링크가 되어야 할 것. 지하실에서 고발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을 제시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아나 마리아는 그녀의 손에 남은 유일한 주장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반출할 수 없었다는 것. 그녀에게 이것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요새와 같았고 그녀의 다른 모든 말이 이미 사실의 압력 아래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현실은 사라질 수 없다. 무언가가 반출되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가장 세심한 작업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거의 장관을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도시 택시 서비스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눈에 이것은 헛된 노동처럼 보였다. 수십 개의 회사, 수백 명의 운전사, 하룻밤에 수백 건의 운행. 며칠 후에 그중 하나를 누가 기억하겠는가? 하지만 바로 이 단조롭고 꼼꼼한 작업이 결실을 맺는다. 많은 이야기 중 한 운전사가 눈에 띄었다. 그는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야간 호출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그의 승객, 중년 여성은 그에게 이상하게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짧은 문구로 말하고 대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큰 짐이 있었다는 것이다. 너무 무거워서 운전사가 무심코 주목했다. 연약한 여성에게 그것은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세부 사항은 그의 기억에 박혔다. 경로 자체도 의심을 일으켰다. 주문은 도심이나 주거 지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종 지점은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운전사는 이것을 주목했는데 밤에 거기에 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 장소에는 보통 짜릿한 감각을 찾는 청소년들이나 은신처를 찾는 노숙자들만 방문한다.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달랐다. 승객은 내려서 짐을 가져가고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운전사는 당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날짜와 시간을 비교하면서 왜 이 사건이 기억에 떠올랐는지 이해했다. 그가 경찰서로 초대되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었다. 많은 얼굴 중에서 그는 주저없이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를 지목했다. 그의 확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녀가 그날 밤 그의 채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집뿐만 아니라 비극 후 밤에 이동한 것과 직접 연결하는 첫 번째 증언이 되었다. 수사는 더 나아갔다. 운전사의 차를 범죄 수사관들이 신중하게 조사했다. 첫눈에 트렁크는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특수 조명 아래 미세한 분석 후에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입자들, 미세 섬유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험실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들을 가르세스 집의 직물 샘플과 비교했다. 결과는 우연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섬유는 아나, 마리아의 집에 있던 카펫과 동일했다. 이것은 바로 이 카펫. 그리고 따라서 그 안에 쌓여 있던 것이 택시 운전사의 차에서 운송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두 요소, 증인의 증언과 실험실 분석은 아나 마리아의 방어선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타격으로 합쳐졌다. 이제 그녀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녀의 말은 두 수준에서 즉시 반박되었다. 첫째, 운전사가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고 식별할 수 있었다. 둘째, 그녀의 집 카펫과 일치하는 섬유 형태의 물질적 증거는 실수나 착오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것은 회상이나 소문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만질 수 있는 증거였다. 수색에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다. 이전에는 간접 증거로 작업해야 했다면 이제 그들은 경로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이전에 관심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버려진 창고가 갑자기 노력의 주요 지점이 되었다. 이제 수세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수색 그룹을 보내야 할 구체적인 주소가 있었다. 이 순간은 모든 수사의 진행을 바꿨다. 이전까지 이야기가 별개의 조각들의 집합처럼 보였다면 재정 거래, 이상한 행동, 지하실의 흔적, 이제 그것에 명확한 벡터가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바로 도시 외곽의 창고가 지금까지 답이 없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증거를 찾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수사팀이 택시 운전사가 지목한 창고 영역에 도착했을 때 사건의 분위기는 최종적으로 바뀌었다.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은 간접 증거,
감정 및 모순된 증언의 조합에 기반했다. 하지만 바로 이 장소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줄 수 있었다. 창고는 죽어 있고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녹슨 대문은 겨우 경첩에 매달려 있었고 곳곳에 오래된 가구와 장비의 잔해가 널려 있었으며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건축 쓰레기가 섞인 먼지층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버려진 외관 뒤에 사건의 진행을 완전히 뒤집는 세부 사항이 숨어 있었다. 방 깊숙한 곳, 무너진 판자더미 뒤에서 루이사의 유골이 있는 은신처가 발견되었다. 즉시 절차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장소를 범죄 수사관 전문가들이 조사했고 모든 요소를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하여 진위성에 대한 가장 작은 의심도 배제했다. 기록이 작성되고 샘플이 채취되고 예비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미 첫 번째 데이터는 발견물과 가르세스 집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일치의 특성을 주목했다. 포장 재료의 흔적, 용의자의 집에 있던 것과 구조가 일치하는 카페 덮개의 잔해. 이 모든 것이 창고를 우연한 장소에서 미리 선택된 은폐 지점으로 변화시켰다. 이 발견 후 아나 마리아의 신문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이 시점까지 그녀의 지위는 주요 용의자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실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알았다. 최종 대결이 앞에 있고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용의자의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수사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사에는 공백이 남아있지 않았다.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첫 번째 단계로 그녀에게 택시 운전사의 증언을 제시했다. 수사관은 그의 설명 기록을 자세히 읽었다. 호출 시간, 경로, 여성과 큰 짐에 대한 설명. 택시 운전사는 운행이 밤에 이루어졌고 최종 지점이 바로 루이사가 발견된 창고였다고 지적했다. 아나 마리아에게 기록 아래 그의 서명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급격히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이 말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운전색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다. 다음은 물질적 성격의 증거가 되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미세 섬유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택시 운전사의 차 트렁크에서 가르세스 집에 있던 카펫과 구성과 색상이 동일한 직물 입자가 발견되었다. 감정은 우연한 일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 사실은 바로 그녀의 집에서 지미 택시로 옮겨졌음을 나타냈다. 이제 그녀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운송과 관련이 없었다는 그녀의 말은 모든 의미를 잃었다. 이 두 증거가 나란히 놓였을 때 그녀의 방어선에 강력한 타격을 형성했다. 증인의 증언과 물질적 흔적은 같은 것을 말했다. 아나 마리아가 루이사를 직접 반출했다. 이 순간 그녀의 변호사조차도 이해했다. 기동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녀는 계속 부정할 수 있었지만 모든 말은 그녀를 고발의 틀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이었다. 최종 순간은 수사관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왔다. 공식은 최대한 엄격했고 우회적인 말이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제시했다. 당신이 루이사의 유골을 창고로 반출했습니까? 본질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아나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한 가지만 진술했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기록에는 이것이 증언 거부로 기록되었다. 실제로는 침묵이 어떤 인정보다 더 크게 들렸다. 증거가 모순 없는 선으로 배열된 상황에서 그녀의 거부는 방어 전략이 아니라 그녀가 처한 막다른 골목의 마지막 확인이 되었다. 이 시점까지 수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 현장, 동기, 증인, 물질적 증거, 행동의 순서. 아나 마리아 자신의 말만 없었다. 하지만 형사 실무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지 않다. 사건은 법원에 넘길 준비가 되었다. 따라서 이야기는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법원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검찰은 수사관들이 수주간의 수사 동안 수집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해야 했다. 그리고 용의자의 인정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과 발견된 증거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사법적 영역으로 옮긴 것이 되었다. 이 시점까지 수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전에 관련 없는 사실들의 집합처럼 보였던 모든 것, 연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과 이상한 우연들이 완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합쳐졌다. 수사관들은 완전한 퍼즐이라고 불리는 것을 모았다. 문서와 증인 증언으로 확인된 동기, 감정으로 입증된 장소, 물리적 증거로 확인된 은폐 방법, 그리고 연속적인 확인으로 폭로된 연출. 경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비극이 집 밖에서 일어났다는 아나 마리아의 버전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순서를 복원하고 단계별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그런 재구성은 고발 결론의 핵심이 되고 나중에 재판 과정의 기초가 되는 공식 버전이 된다. 이 연쇄의 첫 번째 단계는 재정적 세부 사항이었다. 아나마리아가 받은 $500의 송금은 소박해 보일 수 있고 그런 끔찍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총체적 위기 조건에서 이 금액은 다른 의미를 획득했다. 그것은 동기가 되었고 반가쇠가 되었고 전체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되었다. 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을 통해 왔고 이것은 이미 그때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바로 그것들이 수사관들에게 후속 사건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할 기회를 주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사가 핵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 되었다. 루이사의 제거, 루미놀 감정, 유전자 연구 및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흔적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 특수 시약의 작용 아래에서만 나타난 숨겨진 흔적, 이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여기서 아나 마리아가 필사적으로 부정하려고 했던 납치와 납치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일이 일어났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 흔적을 숨기려는 첫 번째 시도. 루이사는 지하실에 남는다. 아나 마리아는 이 공간에 직접적인 접근이 없는 한 의심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다. 하지만 불안과 공황이 그 일을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경찰은 조만간 지하실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그녀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발생한다. 납치의 연출. 여기서 배낭이 게임에 들어간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버려진다. 그것에 있는 지문은 그녀 자신의 것이지만 논리상 그것들은 납치범의 것이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이것에 더해 모호한 문구가 있는 그녀의 메시지가 연결된다. 금액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이 각 세부 사항이 경찰을 잘못된 추적으로 이끌어야 했던 잘못 생각된 시나리오의 일부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 결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아나 마리아는 깊은 밤에 택시를 부른다. 무거운 짐을 가진 여자. 그녀는 그것을 먼 장소로 가져가기 위해 서두른다. 운전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주문을 이행하고 나중에 그의 기억이 사건의 핵심 부분이 된다. 목적지, 버려진 창고. 바로 거기서 그녀는 자신을 범죄와 직접 연결하는 것을 처분한다. 그녀에게는 이제 안전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바로 이 단계가 가장 많은 흔적을 남겼다. 운전사, CCTV, 그녀의 집 카펫과 일치하는 차 트렁크의 미세 섬유, 모든 사소한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전체 재구성은 한 사람의 명확한 행동 순서처럼 보인다. 돈 받기, 루이사 제거, 지하실의 임시 은폐, 납치 연출, 그리고 운송 및 증거의 최종 처분. 이것은 자발적인 폭발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의 연쇄였고 각각은 그녀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더 멀리 밀어붙였다. 모든 이 단계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때 의심이 남지 않는다. 모든 것 뒤에 아나 마리아 가르세스가 있다. 그녀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고 우연히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도자이자 실행자이자 마지막까지 진실을 숨기려고 한 사람이었다. 법적 언어로 이것은 짧고 극도로 명확하게 표현된다. 이익을 위한 동기로
이후 연출 및 흔적 은폐 시도와 함께 저질러진 고의적 살인. 이 공식은 수사의 결과가 되었고 고발 결론에 확정되었으며 바로 그것의 모든 후속 재판이 구축되었다. 2024년 1월 12일 루이사의 실종 순간부터 모든 것이 향하던 그날이 시작되었다. 이상한 전환, 거짓말 및 모순으로 가득한 사건이 마침내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바로 여기서 버전과 추측을 국가가 확정한 공식 결정과 분리하는 최종 마침표가 들려야 했다. 법정은 가득 찼다. 언론인, 가르세스 가족의 이웃, 시끄러운 이야기에 끌린 무작위 관객. 분위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긴장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모두가 이해했다. 오늘 아나 마리아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시작되고 그녀는 얼마 전까지 희생자로 여겨졌지만 이제 피고인석에 있게 되었다. 검찰 측은 첫 순간부터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검사는 청중이 수사의 길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연설을 구성했다. 어머니의 첫 의심스러운 말에서부터 그녀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파괴한 마지막 증거까지, 그는 하나의 증거가 다른 것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배낭의 지문이 연출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지하실의 DNA가 범죄 현장을 어떻게 확정했는지, 재정 송금이 동기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이웃, 택시 운전사 및 파블로, 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합쳐졌는지 보여주었다. 검찰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감정과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반대로 변호인은 이 견고한 그림을 모든 힘으로 파괴하려고 했다. 아나 마리아의 변호사는 증거의 간접적 성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전문가의 실수 가능성에 대해, 증인들이 날짜와 세부 사항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신원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어느 순간 그는 진짜 범인을 찾지 못했고 아나 마리아를 시끄러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편리한 희생자로 사용한다는 버전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배경으로 점점 더 약하게 들렸다. 변호인의 모든 주장은 감정 보고서나 일치하는 증인 증언에 부딪혀 깨졌다. 법원은 인간적 요소, 증인 증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아나 마리아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한 이웃들, 그녀의 야간 외출, 이상한 전화,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다닌다는 불평, 다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루이사의 실종 이틀 전에 집을 떠났다고 한 파블로, 그렇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야간 운행, 무거운 짐 및 나중에 사진에서 확신을 가지고 식별한 여자를 회상한 택시 운전사. 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은 미리 조정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보완했다. 사건의 기술적 측면은 훨씬 더 무거웠다. 전문가들이 차례로 나와서 그들의 결론을 제시했다. DNA 감정은 지하실의 흔적이 루이사의 생물학적 프로필과 일치함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범죄 수사관들은 가르세스 집의 카펫과 일치하는 택시 트렁크의 미세 섬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핵심 사건과 시간상 일치하는 아나 마리아의 계좌로의 송금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감정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과 문서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증거와 함께 명백해졌다. 증거의 조합이 아나 마리아에 대해 쌓이고 그녀에게 기회를 남기지 않는다. 만약 이 링크 중 하나를 의심할 수 있었다면 변호인은 그것에 매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일치했다. 범죄 현장, 동기, 연출, 운송. 이 견고한 그림은 너무 완전해 보여서 아무것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심리 후에 법원은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은 아나 마리아가 단순히 운명의 날 루이사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범죄를 조직하고 끝까지 이행했음을 입증했다. 법원은 그녀를 이익 동기와 가중 상황, 납치 연출, 수사 오도 및 증거 은폐 시도로 저질러진 고의적 살인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홀의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은 무겁고 차갑게 들렸다. 조건부 조기 석방에 권리 없는 종신형. 바로 이것이 평결이었다. 아나마리아에게 이것은 자유의 끝, 희망의 끝, 그리고 그녀의 이름의 최종적인 낙인을 의미했다. 수사와 사회에게는 진실이 아무리 쓰라려도 결국 승리했다는 최종 확인이었다. 불안한 실종 신고로 시작된 이야기는 법정에서 엄격하고 명백한 결정으로 끝났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버전이 확인되고 모든 속임수가 파괴되었다. 단 하나의 현실만 남았다. 한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자로 인정되고 영원히 자유를 박탈당했다. 평범한 실종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수개월간의 수사, 재판 및 시끄러운 판결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폐쇄되고 완료된 것으로 검찰청 아카이브에 들어갔다. 모든 형식이 준수되었다. 검사들은 고발 결론을 작성했고 법원은 평결을 내렸고 판결이 공표되고 발효되었다. 공식 문서 수준에서 이 에피소드는 더 이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르세스라는 성은 이제 최대한 엄격한 결과로 끝난 형사 사건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건조한 공식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한 그림이 숨어 있다. 국가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보고용 책이고 수사관들에게는 해결된 사건에 대한 체크 표시이며 판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완료된 절차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관찰한 사람들, 이웃들, 언론인들, 심지어 신문에서 그것에 대해 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언가 더 큰 것이 되었다. 마치 일부 페이지는 피와 눈물로 쓰여지고 일부는 찢겨져 빈 백지로 남은 책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의 현실도 변했다. 로스피노스 거리의 집, 핵심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은 꽤 빨리 매물로 나왔다. 새로운 주민들이 그것을 구입했고 그들은 수리를 하고 외관을 새롭게 하고 새 가구를 들였다. 오늘날 그것은 이 지역의 수십 개의 다른 집들처럼 보인다. 저녁에 창문에 불이 켜지고 대문 근처에서 자전거를 볼 수 있고 마당에서 빨래가 마른다. 첫눈에는 평범한 가정 생활의 그림이다. 하지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주소는 결코 단순히 지도의 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웃들은 여전히 어느 날 밤 마당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범죄 수사관들의 차들이 들어왔으며 이 모든 후에 마당에 오랫동안 침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마치 걸음을 늦추는 것 같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같은 것이 읽힌다. 이 집의 벽은 말할 준비가 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구멍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돈이다. 수사는 $500 송금 사실과 이 사건이 핵심 날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 자료에는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다. 송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액 금융기관에서 왔다. 이름도 구체적인 연락처도 계좌 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 수색에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 되었다. 거래 사실 자체는 기술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출처는 그림자 속에 남았다. 그리고 이것이 판결까지 사건을 이끄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지만 아나 마리아 뒤에 어떤 고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는 열린 채로 남았다. 두 번째 빈 공간은 파블로의 인물과 관련이 있다. 사건 자료에서 그는 우연한 지인으로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있던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의 알리바이는 카메라로 확인되었고 범죄 현장에서 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말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직접적인 의심을 제거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공중에 매달렸다. 그가 무엇을 알았는가? 그의 역할은 일상적인 다툼의 증인이 되어 떠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눈이 멀고 귀가 먹었는가? 아니면 그래도 아나마리아의 계획을 짐작했지만 침묵하기로 선택했는가? 수사는 그의 인지를 확인하는 단 하나의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그는 사건에서 단지 증인으로 남았다.
하지만 행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이 두 가지 밝혀지지 않은 측면, 돈의 출처와 파블로의 역할은 여전히 질문을 일으킨다. 사건 자료에서 그들은 확인을 받지 못한 노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정 자체가 시사적이다. 수집된 증거의 모든 양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불완전하게 남았다. 법은 주요한 것을 입증하는 데 제한되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지만 왜 정확히 그렇게, 또 누가 연루되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돈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한 폴더는 검찰청 아카이브에 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기록, 수백 페이지의 감정, 증인 증언, 문서 사본이 수집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폐쇄됨이라는 공식 도장 아래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폴더들에는 사건의 주요 노선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지만 주요한 것, 원인의 완전한 이해이 없다. 우리는 실행자를 알고, 동기를 알고, 구축된 연대기를 안다. 하지만 그 뒤에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면 계획의 전체 깊이를 모른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난다. 시끄럽고 끔찍하고 오랫동안 기억될 세부 사항들로 가득하다. 주요 수수께끼는 풀렸고, 범인은 처벌받았고, 정의는 적어도 법적 의미에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작은 질문들이 마치 작은 가시처럼 피부 아래 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이 이야기를 더욱 끔찍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공식책에 들어간 것보다 더 넓고 깊을 수 있다.